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CDC 자문기구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 사이 18%가 감소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14%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시에라네바다 구기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일가족의 사망 원인이 폭염으로 인한 고체온증과 탈수증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한인 업소들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보다는 타 커뮤니티 참여가 훨씬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에 그쳤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3개월 사이 지지율이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청문회라고 불린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세계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거나 곳에 따라 구름끼기였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떨어진 71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2회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을 넘긴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 직업적 고위험군의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권고했습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접종 후 2개월을 넘긴 18세 이상 성인 전체가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자문위는 또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CDC 국장이 자문위의 권고를 최종 승인하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부스터샷 접종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95%가 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능을 보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늘 성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기간에 16살 이상 10,000명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9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모두 시험 참가 전 2차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평균 연령은 53살이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추가 접종을 하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동안 추가 접종을 맞은 그룹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나왔지만 플라시보 즉 가짜약 투입 그룹에서는 109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의 첫 결과로 3차 접종이 안전하고 유리한 형태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저개발국에 기부한 코로나19 백신이 2억 회분을 넘겼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늘 미국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 전 세계에 2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도 나서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모든 기업이 백신 제조 확대에 야심차게 그리고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이 전달된 국가는 100개국이 넘습니다.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맞서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주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에서 생계를 꾸릴 권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며 주 차원의 입법으로 고용주의 백신 의무화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에는 학교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의 마스크 착용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기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달 초 연방정부의 사실상의 백신 의무화 요구 방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신 자료를 토대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한 주 사이에 18%가 감소했고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4%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평균 사망자는 8명을 기록하면서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페러 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앞으로의 발병 추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7명,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은 0.88%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98명으로 600명 밑으로 떨어졌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84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면서 LA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를 봉쇄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차터 스쿨인 뷰파크 프레파토리 고등학교는 이번 한 주간 캠퍼스를 봉쇄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한 검사에서 한 명의 풋볼 선수와 한 명의 교사, 15명의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이 학교팀은 크랜셔 고등학교와 풋볼 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랜셔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은 이번 주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한국 국적자들은 격리 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을 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 제외 등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한국 국적자들도 한국 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접종 한국 국적자들은 한국 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 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우편 접수는 안 됩니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한 뒤 일주일 후 한국대검찰청 형사 1과로 직접 문의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USC를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USC는 현재 9지구에 속해 있는데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서 8지구로 다시 속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조정위원회는 표결을 통해서 USC를 8지구로 배정했다가 재표결을 통해 다시 9지구로 옮기며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USC 측은 재조정위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USC 대학과 유니버시티 팍이 한 지역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단일화 현안에 대해서는 커미셔너들 간의 의견 충돌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10지구에 단일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56회 슈퍼볼이 LA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노믹스 경제연구 컨설팅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2억 3,40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7,7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는 1,2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또 숙박업소와 소매업체, 식당 등에 최대 4,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8월 요세미티 공원 등산로에서 숨진 한인 여성 일가족의 사망 원인이 일사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의 하이킹 트레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여성 엘렌 정씨 일가족의 사망 원인은 일사병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엘포탈 입구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하이킹 트레일에서 엘렌 정 씨와 남편 존 제르시 씨 그리고 1살 난 딸 미주 양이 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제레미 브리즈 북가즘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는 21일 이들 가족이 당시 등산로에서 극심한 더위 속에 걷다 일사병과 탈수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수온주가 107도에서 109도 사이를 넘나드는 폭염을 기록했고 이들 일가족이 지니고 있던 물병은 텅 비워져 있었다고 셰프국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이킹을 한다며 집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친지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차량이 주차된 지점에서 2마일 떨어진 산책로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쉐리프욱은 사고 지점 인근에 폐광 여러 개가 있어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해 이들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경찰국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남편인 존 제리시 씨는 영국 출신으로 구글과 스냅챗에서 근무한 IT 테크니션이며 아내 엘렌 정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다 딸인 미주 양을 임신하면서 가사에 전념해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맘모스 스키 리조트가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리조트 측은 당초 11월 13일에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올 시즌 개장을 10월 29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맘모스 스키 리조트가 10월에 개장하는 것은 역대 10번째입니다. 리조트 측에 따르면 오늘 현재 메인 라지에는 17인치가량의 눈이 쌓였으며 정상에는 20인치의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난 10년 내 가장 눈이 많이 내린 10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리조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 사우스 방면입니다.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 8, 9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블루버드 구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른쪽 두 차선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레이 노스 방면도 머랭고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4가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그랜비스타 애비뉴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405번 프레이 노스 방면 로스커 블루버드 구간, 10번 프레이 이스트 방면은 로즈미드 블루버드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시사했습니다. 특위위원인 애덤 킨징어 공화당 의원은 오늘 MSNBC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린 분명히 소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그가 논외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위원회 입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소환장 발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았고 이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킨징어 의원은 소환장이 발부된 이가 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할 수 있고 부득불 출석해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면서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내셔널몰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목사 추모비 건립 10주기 기념식에서 여전히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절반의 공화당원을 향해 나는 당신들의 대통령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당신들의 대통령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행한 의회 난입 사건을 거론하고 이를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투표권 확대를 포함해 체포 과정에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개혁, 기후 변화 등 주요 현안에 있어 공화당의 발목 잡기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투표권 확대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 그들은 나의 전임자 직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 깊고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에 실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CNBC 조사에서 48%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 4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지지 응답자가 3%포인트 많았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가 3개월 만에 7%포인트 떨어진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0%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54%보다 적어서 7월 조사 때보다 7%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3개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개입, 특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연방하원은 연방통신위원회인 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 승인을 차단하도록 하는 보안장비법을 찬반 420대 4로 처리했습니다. 차단 대상에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싱이 포함됩니다. 하원은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자문을 돕도록 FCC가 상설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보안자문법도 처리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통신기술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평가할 전략을 개발토록 하는 정보통신기술전략법도 413대 1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IT갱단은 오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소셜미디어에는 이번 납치 사건을 저지른 갱단 400 마오조의 두목 윌성 조제프의 영상 메시지가 게시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IT 크레올러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미국인들의 머리에 총알을 박을 것이라고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400 마오조는 선교단 몸값으로 1인당 100만 달러씩 총 1,7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 연방수사국 FBI를 동원해서 IT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질 석방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전투원 출신 수감자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에밋 메타 판사는 지난 19일 관타나모 수감자 아사둘라 하룬 굴이 인신보호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을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이후 용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연 시설로 고문과 인권 침해로 숱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때 이곳 수감자는 약 800여 명에 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197명이 석방되는 등 점점 줄었고 현재 39명이 남아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해 불법 억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제재 체제가 중요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늘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 화상대담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제재 체제가 그 목표물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길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제재 대상 국가들이나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면서 타당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재 대상 국민의 기회를 막은 것은 결국 그들의 정권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그 나라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재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는 해당 정권을 향한 것이지 그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언급으로 해석이 됩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보도자료에서 델토로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 하와이, 괌, 파푸아뉴기니에서 고위 지도자들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과 국제방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인도태평양은 국방부와 해군의 우선순위 지역이라며 우위 유지를 위한 미국의 통합 해상 전략을 강조한 뒤 우리는 함대의 준비 태세와 능력에 투자하고 영내 파트너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서 사찰이 중단된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 스팀슨 재단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처리 능력과 영변 이외 지역의 핵시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분석가로서 핵처리 능력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 뒤
북한에 있는 것은 더는 복합물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은 아마도 실제 진행 중일 것이고 다른 시설들도 가동 중이라는 신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에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는 범정부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등 11개국을 이상기후 대응 취약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백악관과 국가정보국, 국방부가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일제히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은 허리케인이나 가뭄 같은 재해에 취약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여파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북한과 파키스탄 등 11개국을 우려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취약한 사회 기반 시설과 자원 관리가 홍수와 가뭄 증가에 대응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계절적 이상기후의 증가로 가뭄 중 저수 용량이 줄어들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국 37개 주에서 650여 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살모넬라균의 매개 식품이 멕시코산 양파로 확인됐습니다. FDA와 CDC는 오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근 전국에서 확산 중인 살모넬라균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량의 멕시코산 생양파를 리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정확한 리콜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FDA와 CDC는 멕시코 치와와주에서 수입돼서 유통업체 프로소스와 킬러 패밀리 팜스 등이 전국에 유통한 흰색, 황색, 그리고 자색 생통양파가 이번 식중독 사태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의 매개체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발병 사례는 모두 652명, 이 가운데 129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사망자 보고는 아직 없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로 불린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증언이 바뀌었다며 위증죄 고발을 예고했고 이 후보는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맞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의 말이 오락가락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한 거고. 그러면서 위증죄로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며 재차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에는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 게이트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대선 주자들로 직접 옮겨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며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대출 비리범을 비호한 윤 전 총장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의심한다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약탈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만약에 부실 수사한 게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임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총장의 의지는 확실한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가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에 깊이 파고든 가운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결제 서류나 직원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이후 5차례나 진행됐는데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지만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곳은 성남시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관여 여부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와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성남시청 첫 압수수색 이후 주로 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직원들 이메일이나 전자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해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생산한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나 이루어진 뒷북 압수수색이라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첫 번째 기소 사례입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가 객출에 돈을 마련한 뒤 남 씨가 이를 유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그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했지만 공소 사실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검찰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는 이제 원팀 선대위 구성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하자고 의견을 나눴는데 제대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닷새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열했던 경선 과정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에 힘 모으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한데 합쳐서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경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관계들 혹시라도 좀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 빨리 좀 치유하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 힘 합쳐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하여!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도리어 역컨벤션 효과까지 거론되는 처지입니다. 경선 후 열흘이 넘은 지금도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손잡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장면이라곤 이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낙연 전 대표 측 30의원의 화해 포옹 정도였습니다. 원팀의 키를 쥔 이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을 열었던 지난 14일 이후 부인과 단둘이 여행하며 잠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른된 뒤로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당의 대선 체제 역시 본격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경기도 국감에 주력했던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재차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는 보도는 양측 모두 오보라며 선을 그었지만 주말 안으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후보는 당장 원팀 선대위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 전 대표가 마음을 추스르고 복귀할 때까지 차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논란이 이어지자 발언 이틀 만에 유감을 밝혔는데 그 여지는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 이틀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유감을 밝혔습니다.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미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 뒤였고 윤 후보는 발언 취지가 정당했다는 뜻을 반복했습니다. 늦었다? 글쎄 늦었을 수 있죠.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마침 호남을 찾은 이준석 당대표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해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생각이 당의 공식적인 생각과 배치되어 있다. 홍준표 후보도 유감 표명으로 얼버무리느냐라고 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윤 후보는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SNS 메시지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라며 한 단계 더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사과 요구가 거세던 어제 SNS에 돌잡이로 사과를 잡았다는 사진을 올린 게 알려지면서 유승민 후보 측이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하는 등 역사인식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또 윤 후보 캠프에 광주 선대위 위원장으로 영입된 인사가 광주 비하 발언을 했던 게 드러나 해촉됐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원전 정책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윤 후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 후보의 사퇴와 김 최고위원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 실적 호조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26포인트 하락한 35,603.80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3.59포인트가 상승한 4,549.78, 나스닥 지수는 94.02포인트가 오른 15,215.70을 기록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유가는 6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92센트 하락한 배럴당 82달러 5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이 감소해서 2주 연속 30만 건 미만을 기록한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2만 2천 건 급감한 24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달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고 교실 수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된 이후 고용시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팬데믹 전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위급 인사들의 개별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투자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과 연준이사 7명 등 고위 인사들은 앞으로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연준의 규제 대상인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주식 매매만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서 연준 고위층은 펀드 등의 허용된 금융상품을 사거나 팔기 45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고조된 시기에는 펀드조차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롬 퍼월 연준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마련한 엄격한 새 규정은 모든 고위 관리들이 연준의 공공임무에만 전념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윤리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공급 부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간밤엔 조금 주춤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1% 하락한 1배럴에 82달러 5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다가 공급 부족 사태가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Some of the oil producing nations have decided that they will just cut back their production just enough to make sure that the demand is a little bit higher than what the supply is.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2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올 한 해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8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상승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나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배럴에 70달러 선까지 오른 원유 가격은 내년에는 평균 74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위험 요인이 될 거라며 에너지 수입국들의 경제 회복 속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공급망 혼란 등의 많은 변수로 단기 급등 위험은 여전하고 정확한 가격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준비제도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마지막 전쟁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단 해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당국자들이 현 경기 주기의 독특한 특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전 경기 사이클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면한 문제보다 과거의 실패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만연한 노동력 부족, 이례적인 높은 수요 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해리스는 마지막 경기 회복기가 현 회복기의 좋은 본보기라고 느낀 적은 결코 없다라며 연준이 앞으로 2년 내 어느 순간에 정책 방향을 크게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9월 기존주택 판매가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오늘 9월 기존주택 판매가 7.0% 증가한 연율 629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다 6월과 7월에 증가한 후 8월에 다시 감소했으나 9월에는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3.7% 증가했고 9월 수치는 이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9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감소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이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LA 다저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저스는 오늘도 선발 투수 대신에 오프너를 내세웠는데요. 아틀란타가 1회 투런 홈런을 뽑아내면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LA 다저스의 EMR 공격이 진행됩니다. 목요일입니다. 이 Thursday Night Football 진행되고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입니다. 1쿼터 1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클리브랜드가 10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NBA 오늘은 딱 3경기만 진행이 됩니다. 달라스 매버릭스와 아틀란타 혹스와의 경기는 3쿼터 진행 중인데 아틀란타가 64대 49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러키 벅스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 2쿼터 진행 중인데요. 마이애미가 45대 26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시즌 첫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상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이 경기는 7시 골든 스테이트 홈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지역 오늘보다는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대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4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LA지역은 오늘보다도 9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진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59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기온은 일요일까지 비슷한 기온 분포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49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로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해안을 비롯한 비치에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 최저 74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85도입니다. 한국 연일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서울은 낮 기온 16도,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이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